찻잔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내가 전날 밤에 구운 아몬드 쿠키는 도자기 접시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저녁 7시. 박태준이 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바로 그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오랫동안 현관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오직 침묵만이 흘렀다. 무언가 영원히 사라졌을 때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내 이름은 서지우. 15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다. 태주는 차분하고 성공했으며 그가 들어서는 순간 방 안의 공기를 더 안정시키는 그런 남자였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고 늦는 법도 없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내게 꽃을 사다 주었고 언제나 깔끔하게 다려진 와이셔츠를 입었으며 내가 집 대출금 따위로 걱정하게 두지 않았다. 우리에겐 아이가 없었다.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듯 삶은 그저 순탄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은 그 퍼즐에는 빠진 조각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내가 결코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장소에 숨겨져 있었다. 태주는 목요일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라고 했다. 의사는 친절했지만 기계적이고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그는 고통 없이 빨리 갔다고 했다. 나는 마치 이해했다는 듯 그게 무슨 차이라도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안다고 생각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장례식은 희미한 기억의 연속이었다. 검은 옷의 물결, 정중한 위로의 말들, 그리고 내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말해주는 낯선 얼굴들. 나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최유나에게 매달렸다. 유나는 내가 마시지도 않을, 물과 삼키지도 못할 음식을 계속 건넸다. 모든 것이 흐릿하게 지나가던 중 내 동생 서지민이 도착했을 때 무언가 달라졌다. 그녀의 향수는 너무 달콤했고 포옹은 지나치게 길었다. 언니 정말 안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매끄러웠다. 태준 씨는 나한테 친오빠 같았는데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싶었다. 정말로 그랬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민이 우리 집 부엌에서 스스로에게 술을 따르며 말했다. 언니, 지금 이런 말 할 때는 아닌 거 아는데 태준 씨가 나한테 돈 빌려준 거 있잖아. 이제 언니도 정리됐을 테니 그거 해결하고 싶어서.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돈? 내가 물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다는 듯 웃었다. 어머, 말 안 했나 보네. 내 속에서 무언가 뒤틀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집안을 계속 서성이며 마치 가구들이 내게 무언가 말해줄 수 있다는 듯 만져보았다. 책장, 윤이 나는 마룻바닥, 그리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의 것처럼 느껴지는 액자 속 결혼 사진까지. 그때 그것들이 보였다. 복도 테이블 위에 여전히 놓여있는 태준의 열쇠 꾸러미.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거기에는 내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열쇠가 있었다. 다른 열쇠들과는 모양이 다른 그 열쇠. 그의 창고 열쇠였다. 몇 년 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거기 별거 없어. 그냥 공구랑 기름때뿐이야. 당신은 안 좋아할 거야.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결코 캐묻는 법이 없었다. 그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었다. 쉽고 편안하며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될 조용한 공간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차를 몰아 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성수동의 낡은 공업지구에 있었다. 녹슨 지붕과 갈라진 아스팔트 틈새로 잡초가 자란 허름한 건물들 뒤편. 태준 같은 남자가 무언가를 보관할 만한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매주 목요일 시계처럼 정확하게 이곳에 왔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금속문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열쇠는 마지못해 삐걱거리며 돌아갔고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했다. 먼지와 기름 냄새가 났다. 나는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얼어붙었다. 그곳은 창고가 아니었다.
공구나 상자, 자동차 부품 같은 것은 없었다. 그곳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에 바치는 성전이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발을 들였다. 머리 위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면서 내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방에 창백한 빛을 드리웠다. 벽은 온통 사진, 신문 스크랩, 손으로 그린 도표, 그리고 여행 지도로 뒤덮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수십 장의 인화된 사진들이 강박적인 콜라주처럼 깔끔한 줄을 맞춰 꽂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에는 태준이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알던 태준이 아니었다. 이 사진들 속에서 그는 평소 입던 맞춤 정장이나 세련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달라 보였다. 편안하고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더 부드러웠고 자세는 덜 경직되어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진에서 그는 한 여자, 같은 여자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나보다 최소 10살은 어려 보였으며 검은 머리에 날카롭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가까웠다. 너무나 가까웠다. 그녀의 손은 그의 팔에 얹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내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향해 있었다. 한 사진에서는 해변에 있었고 다른 사진에서는 스키장, 또 다른 사진에서는 촛불이 켜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몇몇 사진 뒷면에는 손으로 쓴 타임스탬프가 있었다. 7년 전, 5년, 3년,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인 2024년 8월에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 사진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왜냐하면 그날 나는 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며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가 이 여자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 옆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고 있었다.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태준의 필체로 희미하게 이름이 휘갈겨져 있었다. 이나와 시우, 2024년 8월.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방 중앙에 있는 금속 책상을 붙잡고 몸을 지탱했다. 그때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다. 높이 쌓인 파일들, 은행 송금 내역, 법인 기록, 해외 기업에서 온 편지, 내가 그의 사업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세금 서류들. 그리고 한 폴더에는 의료 기록이 있었다. 내 눈은 제목을 훑었다. 크레센트 심장병원. 날짜는 2달도 채 되지 않았다. 맨 위에는 태준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내가 간신히 발음할 수 있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허혈성 심장질환, 3기, 심정지 위험 높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게 말하는 대신, 나를 준비시키는 대신 진실에 대해 아주 작은 힌트조차 주지 않은 채 그는 마지막 날들을 다른 여자, 다른 삶, 다른 아이와 함께 비밀스러운 세계를 구축하며 보냈다. 왜냐하면 사진 속의 젊은 남자는 그들의 아들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속이 뒤집혔다. 15년 동안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내가 묻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다. 진짜가 아니었다. 그는 낯선 사람이었다. 그가 죽기 전날 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사파이어 목걸이가 든 벨벳 상자를 건네주고 내 뺨에 키스하며 나한텐 당신뿐이야 라고 말했던 그 남자는 낯선 사람이었다. 나는 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물러섰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나는 대체 누구인가? 미망인? 그래, 하지만 누구의?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부드럽고 머뭇거리는, 마치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의 발소리 같았다. 나는 심장이 갈비뼈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재빨리 돌아섰다. 열린 문틈으로 사진 속에 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같은 검은 머리, 같은 날렵한 턱선, 같은 강렬하고 읽을 수 없는 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 귀에는 맥박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처음에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다. 서지우 씨 맞으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 오실 줄 알았어요. 그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강시우라고 합니다. 박태준 씨는 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내 발밑에 땅이 사라졌다. 내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세상에 남은 유일한 단단한 물체인 양 책상 모서리를 꽉 쥔 채 그냥 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우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는 듯 차분하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그를 쳐다보며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탐색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눈은 태준의 눈이었다. 똑같이 강렬한 시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똑같은 침묵. 당신, 정말 그의 아들이에요? 나는 마침내 속삭이듯 겨우 말했다. 네, 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에 대해 얼마나 오래 알았어요? 나는 거의 숨소리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평생이요. 그는 사과의 기색 없이 말했다. 아버지는 제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결혼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저에 대해 모른다는 것만요. 그는 우리를 아주 철저히 분리시켰어요. 어머니 이나는 그 점을 존중했어요. 그녀는 절대 방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변했어요. 돌아가셨다고 이제 그녀도 없었다. 태준처럼. 나는 책상 근처에 먼지 쌓인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더 이상 나를 지탱할 수 없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왜 오늘이죠? 내가 물었다. 시우는 배낭에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한 접힌 문서를 꺼냈다. 그가 내밀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받았다. 유언장 초안입니다. 그가 말했다. 미완성이고 비공식적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게 주셨어요. 공식적인 유언장은 당신에게 갈 거라고 하셨지만 이건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한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태준의 글씨가 있었다. 생일 카드나 저녁 식사 메모에서 늘 보던 것처럼 페이지를 가로지르는 꾸준하고 익숙한 필체였다. 공증은 되어 있지 않았고 자산을 나누는 몇 줄의 글귀가 휘갈겨져 있었다. 시우에 대한 언급, 내가 들어본 적 없는 머큐리 사우스 홀딩스라는 회사에 대한 언급,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아있는 서류에 대한 접근 권한은 사무실 금고에 보관됨. 암호는 V에게 선물한 개인적인 물품과 연결됨. 나는 얼어붙었다. 내게 선물한 개인적인 물품. 그 목걸이. 그가 죽기 이틀 전에 내게 준 사파이어 목걸이.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열쇠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목을 만졌다. 비록 목걸이는 거기에 없었지만 나는 그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상자에 넣어 집에 두고 왔다. 이제 그것은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다. 머큐리 사우스 홀딩스가 뭐예요? 나는 여전히 문서를 훑어보며 물었다. 시우는 숨을 골랐다. 아버지의 개인 회사 중 하나예요. 비공개고 서류상에도 잘 드러나지 않죠. 국제적으로 돈을 옮기는 데 사용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추적할 수 없는 송금 내역과 제 이름으로 개설된 제가 전혀 모르는 해외 계좌들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 아버지는 당신과 저, 우리 모두를 위해 무언가를 확보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입이 바싹 말랐다. 왜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을 믿지 않으셨고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사람들이요? 시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이름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단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정보를 찾으러 올 거라고 하셨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가 남긴 것을 차지하기 위해. 나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두 번째 금고, 들어본 적 없는 회사, 암호를 품고 있을지 모를 목걸이, 그리고 15년간 사랑했던 내 바깥의 완벽한 세계를 구축한 남자. 더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했다. 유언장, 파일들, 사진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인가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남기신 것 같아요. 단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는 다리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방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다. 더 이상 성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증거이자 경고처럼 느껴졌다. 집에 가야겠어요. 내 목소리가 말했다. 그 목걸이가 필요해요. 같이 가도 될까요? 시우가 물었다. 허락하신다면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생각할 공간, 숨쉴 공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유나에게 전화했다. 20분도 채 안 되어 나는 그녀의 소파에 앉아 김이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나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사파이어 목걸이는 우리 사이의 테이블 위에 마치 살아있는 수류탄처럼 놓여 있었다. 유나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창고, 사진, 시우, 유언장에 대해 그녀는 거봐. 내가 뭘 했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정말 안 됐다라고 속삭이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무너질 준비도 되지 않았다. 나는 답이 필요했다. 비난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지민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곳은 시내 북쪽에 있는 신축 건물로 지하 주차장, 암호화된 출입문, 컨시어지 서비스가 있는 그런 고급 단지 중 하나였다. 늘 돈 문제로 불평하던 사람에게는 이상한 곳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내 분노도 함께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맨발로 문을 열었다. 실크 잠옷을 입고 한 손에는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화장은 완벽했고 머리는 마치 손님을 기다린 것처럼 스타일링 되어 있었다. 어머, 슬픔에 잠긴 우리 언니 아니셔. 그녀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과부의 유산을 확인하러 오셨나?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 지민아. 내가 쏘아붙였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나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갔고 액자에 담긴 사진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녀와 태준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구석에 찍힌 날짜를 보고 속이 뒤집혔다. 5년 전. 이게 대체 뭐야? 나는 액자를 가리키며 쏘아붙였다. 지민은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시며 느긋하게 다가왔다. 아, 그거? 회사 연말 파티. 언니는 피곤해서 못 온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태준 씨가 나보고 꼭 같이 가자고 해서.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내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내 남편과 샴페인을 나눠 마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우린 항상 잘 지냈잖아. 그녀가 무심하게 덧붙였다. 나는 완전히 그녀를 마주 보았다. 정확히 얼마나 잘? 그녀의 비웃음이 잠시 주춤했다. 이나에 대해 알아. 내가 말했다. 시우에 대해서도, 그 창고, 유령회사, 유언장에 대해서도. 난 모든 걸 알아.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 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는 술 선반으로 걸어가 잔을 다시 채우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좋아. 진실을 원해?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배에 손을 얹었다. 나 임신했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태준 씨 아이야.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뇌가 그냥 멈춰버렸다. 10주 됐어.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 그도 알고 있었고 모든 걸 처리해주겠다고 했어. 심지어 이나랑도 곧 헤어질 거라고 말했어. 나는 얼어붙었다. 이나가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었어? 지민은 작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 여자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어. 항상 곁에 있었던 건 나였지. 나는 마치 내 몸 밖으로 떠다니는 것 같았다. 벽, 가구,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 모든 것이 배경소음으로 희미해졌다. 내 남편이랑 잤구나. 내가 속삭였다.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게 놀란 척하지 마. 언니는 완벽한 작은 삶, 완벽한 집, 저녁 7시에 완벽한 식사를 가졌잖아. 그동안 나는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장을 전전하고 엄마가 나를 언니의 실패작인 양 비교하는 소리를 듣고 살았어. 그러다 태준 씨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고 내 말을 들어줬지. 그녀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언니는 그의 일상이었어. 나는 그의 탈출구였고 내가 손을 올렸다는 것을 깨닫기도 전에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지민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이제야 진짜 서지우가 나오네. 그녀가 말했다. 고상하고 완벽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방금 깨달은 여자.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돌아섰다.
손이 떨렸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이제는 더 조용히 물었다. 언니는 절대 안 믿었을 테니까. 그녀가 말했다. 언닌 항상 내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잖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건 언니에 대한 게 아니었어. 이건 내가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는 것에 대한 거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넌 무언가를 얻은 게 아니야. 모든 걸 훔쳤지.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갑자기 읽을 수 없게 변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이 아이는 언니가 좋든 싫든 언니 가족이야. 목이 메었다. 소리치고 싶었고 물건을 부수고 싶었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나는 말했다. 태준 씨가 유언장에 남긴 건 존중할게. 널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자초하지 않았으니까.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워졌다. 진심이야?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건 알아. 나 가야겠어. 나는 신발 아래에서 유리가 부서지는 소리를 무시하며 문으로 걸어갔다. 문 손잡이를 잡는 내 손가락이 떨렸다. 태준 씨가 날 사랑했을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정성껏 차려진 식기와 아무도 눕지 않은 침대가 있는 그 집에 들어설 자신이 없었다. 대신 나는 유나의 집으로 돌아갔다. 사파이어 목걸이를 주먹에 꽉 쥔 채 마치 내 피부에 구멍이라도 낼 것처럼. 그녀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문을 열고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너 잠 좀 자야겠다. 하지만 나는 잘 수 없었다. 내 마음속 모든 방이 안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는 다음날 아침 시우가 차로 나를 데리러 왔다. 유나도 따라 나섰다. 내 남편의 비밀 금고에 혼자 들어갈 순 없지. 그녀가 어깨에 코트를 걸치며 말했다. 태준의 사무실은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 있었다. 그는 내가 물었을 때 늘 그냥 위성 사무실이라고 불렀다. 개인적인 미팅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시우에게는 키카드가 있었다.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보안 검색대를 통과시키며 말했다. 접수원은 우리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태주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구축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이 몇 년처럼 느껴졌다. 14층에서 시우는 우리를 유리벽으로 된 사무실로 안내했다. 차가운 현대식 가구와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곳이었다. 내 사진 한 장, 액자에 담긴 추억 하나 없이 매끄러운 표면, 회색 벽, 그리고 내가 맡아본 적 없는 은은한 향수 냄새만 가득했다. 저기요. 시우가 책상 뒤에 걸린 커다란 추상화를 가리켰다. 금고는 저 뒤에 있어요.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목걸이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작은 걸쇠를 찾았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딸깍. 사파이어 펜던트 뒷면에서 숨겨진 공간이 튀어나왔다. 안에는 SIM 카드보다 크지 않은 얇은 금속판이 있었다. 가장자리에는 숫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시우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 금고의 키패드에 밀어 넣었다. 낮은 신호음이 울리고 부드러운 윙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 매끈한 검은색 USB, 작은 나무 상자, 그리고 대한신탁은행 금고라고 적힌 꼬리표가 달린 은색 열쇠 하나가 있었다. 시우가 서류를 꺼냈다. 계약서, 송금 내역, 재무제표. 이 이름들 중 일부는 국제은행들이에요. 그는 단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해외로 빠르게 옮기고 있었어요. 나는 USB를 집었지만 아직 꽂지는 않았다. 그러고 나서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반지였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단순한 금반지. 숨이 멎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반지 안쪽에는 각인이 있었다. 언제나 이나에게. 지우가 아니었다. 내가 아니었다. 이나의 이 세상에. 유나가 내 옆에서 속삭였다. 시우는 턱을 굳힌 채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사줬어.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청혼하려고 했거나 어쩌면 이미 했거나 나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울 수도 없었다. 죽은 남편의 차가운 사무실의 정적 속에서
나는 감히 이름 붙이지 못했던 진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 나름의 방식으로 나도 사랑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진짜 모습을 가졌다. 사진 속에서 미소 짓고 휴가를 가고 웃던 그 모습. 그리고 나머지는 연기였다. 저녁 7시의 식사, 일요일의 장미, 그리고 비밀로 가득 찬 금고를 가진 세련된 남편. 그때 시우가 깔끔하게 접힌 편지 한 통을 내게 건넸다. 앞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지우에게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없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 몇 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낼 용기가 없었어. 나는 이기적이었어. 둘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어서 두 개의 삶을 만들었지. 그리고 결국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어. 당신을 사랑했어. 이제 와서 공허하게 들리겠지만 어쩌면 항상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당신이 평화를 찾고 안전하기를 바랐어. 그래서 당신에게 서류와 접근 권한, 그리고 진실을 남긴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 불태우거나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하거나. 이제 당신의 선택이야.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줘.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게. 태준. 나는 글자들이 흐릿해질 때까지 편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유나에게 건넸다. 그녀는 조용히 읽고는 시우에게 넘겨주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 모두가 안다고 생각했던 남자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조각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사무실을 떠났다. 평화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 더 이상 할 말이 남지 않은 부재에서 오는 그런 침묵이었다. 유나가 운전했고 시우는 내 옆에 앉았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이 가을의 잿빛 팔레트로 흐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 죽은 남편은 내가 결코 만져본 적 없는 삶을 살았다. 이제 우리는 그 삶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었고 또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난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는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지우 씨.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는 이미 잔뜩 긴장한 채 대답했다. 고동진이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의 사업 동료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제가 당신에게 줄 만한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알 겁니다. 그가 고요한 물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금고에 있던 서류들 말입니다. 그중 일부는 제가 개설을 도운 국제 송금 계좌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태준 씨와 일했던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정중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심장이 마구 뛰는 채로 한참 동안 천장을 응시했다. 아침에 시우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는 방안을 서성이며 턱을 굳혔다.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젯밤에 다른 사람이 전화했어요. 그가 내게 쪽지를 건넸다. 배창민. 그는 자신이 태준 씨가 옮긴 자금의 원래 출처라고 주장해요. 이번 주말까지 모든 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시우가 금고에서 가져온 은색 열쇠를 꺼냈다. 아직 은행 금고가 남았어요. 그가 말했다. 안에 있는 것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또 다른 상자를 열고 싶을까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물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만 하면 어떡하죠? 유나가 내 옆에 앉았다. 그러면 적어도 알게는 되겠지. 지금 널 죽이는 건 모르는 거잖아. 그녀가 옳았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은행에 간다. 그래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태준에게는 비상 연락망, 즉 그가 무슨 일에 연루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시우가 말했다. 어머니가 한번 언급했던 이름이 있어요. 황인석, 아버지의 오랜 대학 친구라고요. 어머니는
그가 태준 씨가 듣기 싫어해도 유일하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마도요. 시우가 말했다. 어머니가 전주에 있는 그의 주소를 비상 연락처 상자에 보관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몰았다. 이 시간 동안의 침묵 속 여행. 비가 기억의 줄기처럼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주는 우리를 한옥과 축축한 공기, 그리고 오래된 도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으로 맞이했다. 황인석 씨는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높은 벽돌집에 살았다. 잊혀진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집이었다. 그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서지우 씨?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그리고 자네가 시우겠군. 저희가 올 줄 아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이가 그랬지. 모든 게 무너지면 자네들이 날 찾아올 거라고. 그는 뒤로 물러섰다. 들어오게. 안에서는 책과 파이프 담배 냄새가 났다. 책장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구석에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윤이 나는 피아노가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손짓한 뒤 다른 방으로 사라졌다가 봉인된 봉투를 들고 돌아왔다. 태준이가 이걸 내게 남겼네. 황인석 씨가 말했다. 자네들 둘이 함께 나타났을 때만 열어보라고 했지. 나는 시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와 두 번째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달랐다. 지민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태준의 개인 해외 비자금 중 명시되지 않은 25%를 그 아이가 21세가 되면 지급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계획했다. 심지어 이것까지도.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우리가 태준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몫이었다. 나는 유언장을 다시 쳐다보았다. 서지민의 태아, 21세가 될 때까지 신탁으로 25%를 보유함.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 정확성이었다. 태주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세 걸음 앞서 있었다. 왜 지민이가 아니라 아기를 지명했을까요? 내가 황인석 씨에게 물었다. 그는 아이를 믿었지만 황인석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지. 시우가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이건 모든 걸 바꿔요. 지민이는 법적으로 그 돈에 손댈 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두 번째 유언장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손을 대려고 한다면 황인석 씨가 USB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그걸 사용하게. 태준이가 내게 말한 바로는 거기에는 모든 송금, 모든 파트너, 그들이 이 일을 구축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의 상세한 기록이 들어있네. 그들이 자네들을 밀어붙이면 자네들도 밀어붙이게. 유나가 옆에서 숨을 내쉬었다. 영향력이 생긴 거야. 태준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작게 느껴지지 않았다. 거짓말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부서진 조각들과 함께 남겨진 여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청사진을 들고 남은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힘이었다. 시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우 씨, 이제 우리가 반응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고동진이나 배창민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은행으로 가요. 우리는 정오가 되기 전에 서울로 돌아왔다. 대한신탁은행 건물은 법률사무소와 유서 깊은 건물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고 평범했다. 중요해지기 전까지는 수백 번 지나쳐도 알아채지 못할 그런 곳이었다. 유나는 차에 남아 있었다. 상황이 이상해지면 문자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면 울어. 은행에서 우는 여자한테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 시우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나는 그러지 않았다. 안에서 금고관리자는 은색 열쇠를 보고 내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금고에 접근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가 말했다. 머큐리 사우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죠. 그는 우리를 지하실로 안내했다. 여러 겹의 보안문과 콘크리트를 지나자 공기는 더 차가워지고 침묵은 더 짙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금고와 단둘이 남겨졌다. 그는 내게 장갑을 건넸다. 표준 절차입니다. 그가 말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문이 우리 뒤에서 닫혔다. 내 손가락이 자물쇠 위를 맴돌았다.
준비됐어요? 시우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나는 어쨌든 열쇠를 돌렸다. 열쇠는 부드럽게 돌아갔다. 상자가 미끄러져 나왔다. 안에는 현금도 여권도 대포폰도 추적 불가능한 지폐 뭉치도 없었다. 단지 마닐라 폴더 하나와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은 태준과 시우, 그리고 고동진이 검은색 SUV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배창민이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냥 사업 동료가 아니었어. 내가 말했다. 한 팀이었어. 시우가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서명된 계약서, 유령 회사 등록 서류, 뇌물, 그리고 굵은 빨간 잉크로 배창민 협박보험이라고 표시된 문서 하나. 그것은 단지 영향력이 아니었다. 장전된 총이었다. 태주는 증거를 보관했어. 내가 속삭였다.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이해했다. 그는 내게 단순히 엉망진창인 상황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게 무기를 남겼다. 이제 누구를 겨눌지는 나의 선택이었다. 우리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갔다. 그의 이름은 문정혁이었고 몇 년 전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처리해 주었다. 솔직하고 신중하며 드라마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말했다. 불륜이나 지민에 대해서는 빼고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서류, 협박, 해외 계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고소하고 싶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보험을 원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모든 것을 디지털과 물리적으로 복사하겠습니다. 100억은 세 곳에 보관하죠. 하나는 여기, 하나는 당신에게, 그리고 하나는 당신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어요. 유나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파일을 스캔했다. 태주는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다. 이름, 날짜, 송금 기록, 가짜 송장. 이것은 단순히 부정한 사업이 아니었다.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태준이 사라지자 그들은 증거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그날이 끝날 무렵 문 변호사는 간단한 서신을 작성했다. 나는 맨 아래에 내 손글씨로 한 줄을 덧붙였다. 해볼 테면 해보시죠. 서지우. 우리는 그것을 퀵서비스를 통해 고동진의 사무실로 보냈다. 그는 15분 안에 전화했다. 당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그가 전화기에 대고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감당 못할 일에 뛰어든 거야. 아니요.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들이죠. 왜냐하면 제가 다음으로 전화할 곳은 국세청이고 그 다음은 인터폴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웃음소리가 들렸다. 좋아. 그가 말했다. 뭘 원하는데? 아무것도요. 내가 말했다. 그냥 멈추길 바라요. 전화도 협박도 심야의 경고도. 당신들이 나나 내가 아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폴더는 공개될 겁니다. 모든 파일, 모든 서명이요. 그런 골칫거리는 원치 않겠죠. 난 이미 그런 골칫거리를 안고 있어. 차이점은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전화를 끊었다. 2시간 후 배창민이 전화했다. 그의 어조는 달랐다. 부드럽고 세련되고 마치 잠긴 문도 매력으로 열고 다니는데 익숙한 남자처럼. 지우 씨, 그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말했다. 당신의 발견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작부터 잘못된 것 같군요. 시작이란 건 없어요. 내가 말했다. 수십 개의 불법 송금에 대한 당신의 서명만 있을 뿐이죠.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물론 모두 가설일 뿐이죠. 나는 침묵이 길어지게 두었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당신이 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말이죠, 배창민 씨. 나는 이를 명성도 지켜야 할 회사도 없어요. 내가 알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리고 그게 나를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시우와 나는 유나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USB는 그의 주머니에, 폴더 사본은 우리 뒤 화분에 묻혀 있었다. 편집증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거짓말을 당하고 나면 편집증은 생존 본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 줄 몰랐어요. 시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가 복잡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슬프다는 뜻인 줄 알았지, 부패했다는 뜻인 줄은 몰랐어요. 둘 다였고,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나는 우리 위에서 차갑고 꾸준하게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말했다. 우리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잖아. 시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뭔데요? USB. USB는 작고 검은색이며 아무 표시도 없었다. 마치 올바른 방식으로 묻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날 밤에도 다음날 아침에도 그것을 열지 않았다. 나는 이틀이 걸렸다. 아직 기다리고 있을지 모를 어떤 진실에든 대비하기 위한 이틀. 마치 연습하면 배신감이 덜 날카로워질 것처럼 내 반응을 연습하는 이틀이었다. 시우는 소파에 내 옆에 앉았다. 유나는 다시 차를 가져왔다. 내가 USB를 꽂는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지우에게라는 단일 폴더가 나타났다. 안에는 태준이 죽기 불과 열흘 전에 녹화된 비디오 파일 하나가 있었다. 내 손가락이 망설이다가 클릭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깜빡이며 켜졌다. 태준. 결혼 사진이나 저녁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태준이 아니었다. 이 태준은 공허해 보였고 눈은 피곤했으며 셔츠는 몇 주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구겨져 있었다. 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우야. 그가 말했다.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버티지 못했거나 어쩌면 시간이 부족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그는 한숨을 쉬고 얼굴을 문질렀다. 쉽게 말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말할게. 넌 내가 무언가를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 넌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어.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 오고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 네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 네가 필요 이상으로 신뢰하는 사람. 심장이 천천히 뛰었다.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민이야. 방안이 고요해졌다. 그녀는 내가 그냥 실수로 엮인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녀는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어. 임신은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한 날 밤 그녀는 변했어. 내가 자기를 떠나면 그 돈, 유령 계좌, 그리고 내가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묻어둔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했어.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내 생각엔 그녀가 이날을 죽인 것 같아. 입이 바싹 말랐다. 증명할 수는 없어. 태준이 말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완벽했어. 이나는 막 짐을 싸고 리스본행 편도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내게 말했었어. 그러다 차 사고가 났지. 단독 차량 사고, 목격자 없음.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했지만 그녀는 바로 전날 차를 정비받았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지민이는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있었어. 이나는 몰랐고. 그게 모든 걸 바꾼 거야. 사고라고 했지. 범죄 혐의는 없다고. 하지만 지민이는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나는 몰랐어. 유나는 입을 막았다. 시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나는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어. 태준이 말했다. 돈을 옮기고 백업을 만들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히 했어. 마침내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이렇게 큰 피해가 필요했다니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바라보았다. 나는 약했어. 하지만 너는 아니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네 몫을 챙기고 그들을 먼지 속에 남겨둬. 하지만 그러지 않고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다면 혼자 하지는 마. 화면이 멈추더니 검게 변했다. 나는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민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무슨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이야기를 통제하려 했다. 죽어서도 어쩌면 죄책감 때문에, 어쩌면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는 내게 진실을 건넸다. 그리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시간이었다. 지민은 내가 그 비디오를 본 것을 몰랐다. 내가 그녀를 브런치에 초대했을 때도 문 앞에서 그녀를 껴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진짜 자매처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도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여자처럼 미소 지었다.
그녀는 배를 적당히 감싸는 옅은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오렌지 주스 마시면 아기가 발로 차. 그녀가 배를 문지르며 웃었다. 나도 미소 지었지만 내 눈은 웃지 않았다. 우리는 유난의 집 베란다에 앉았다. 시우는 안에 머물렀다. 유나는 달콤한 아이스티를 따라주고 우리를 내버려 두었다. 연락해줘서 기뻐. 지민이 무릎 위에 손을 단정히 모으며 말했다. 언니가 화났을까봐 걱정했어. 내가 왜 화를 내겠어? 내가 부드럽게 물었다. 내 남편이 내 동생이랑 자서? 아니면 그가 너한테 유산의 일부를 남겨서?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그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다. 지우 언니, 이건 우리 둘 다에게 힘든 일이야. 태준 씨는 혼란스러웠고 갈등했어. 하지만 그는 언니를 사랑했어. 아니, 내가 말을 끊었다. 그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동정했지. 지민은 움찔했다. 그리고 널 두려워했어.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우리 사이에 USB를 놓았다. 지민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계좌 조작에 대해 알아. 그가 널 떠나려고 계획했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이나에 대해서도 알아.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채 말했다. 아무것도 증명 못해. 맞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법정에 가지 않을 거니까. 고소하지도 않을 거고. 어설픈 사법 시스템이 이걸 바로잡아주길 바라며 싸우지도 않을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당신을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돈, 아이 그리고 거짓말과 함께 이곳에 남겨두고 떠날 거니까. 지민도 일어섰다. 그게 날 무섭게 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돌아서서 시우가 기다리고 있는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문정혁 변호사를 만나 USB와 서명된 진술서 그리고 한 가지 지시사항을 건넸다.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론에 넘기세요. 모든 것을요. 그러고 나서 나는 한때 태준과 함께 살았던 집으로 갔다. 그곳은 이제 조용하고 고요했다. 나는 각 방을 걸으며 의자 등받이, 문틀, 우리가 결국 고치지 못했던 마룻바닥의 균열을 만져보았다. 옷장을 열고 여행 가방 하나를 싸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나는 뒤에서 문을 잠갔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후 나는 강원도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신선한 공기, 임대 계약서 위에 새로운 이름, 산 근처의 작은 오두막, 비밀도 금고도 더 이상의 위선도 없었다. 오직 나, 서지우, 미망인이자 생존자. 거짓말을 당한 여자가 아니라 침묵을 힘으로 바꾼 여자로.